안녕하세요. 캠핑카 다이어트TV 이피디입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캠핑카에 대해 정말 프로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캠핑카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알아가야 할지 잘 모르시는 캠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 마련해 봤어요. 이번 이편성 끝까지 함께 하시면 캠핑카란 이런 것이구나 느끼시게 될 거고요. 주변 분들께도 좀 아는 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캠핑카는 클래스 A, B, C로 나눌 수 있어요. 클래스 A는 무엇이냐? 주로 시내버스 또는 대형 트럭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이 클래스의 모터홈은 대형 커머셜 자동차의 세시를 이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기 제약을 덜 받아서 실내 공간 구성, 즉 가구 배치나 침실, 화장실 등의 공간 연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치면에서 최고급 클래스에 속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스 B는 소형 캠핑카에 속하는데 일반적으로 카고밴 자체를 개조해서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주성이 다소 떨어지며 실내 구성은 빌트인이 많고 침대는 루프 공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클래스 B들은 주로 야외 캠핑 보조 이동 수단이나 베이스 캠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스타리아나 스타렉스 또는 카니발, 레이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마지막으로 클래스 C는 크기로 따지면 클래스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면 되고요. 축 연장이나 벙커 등을 설치해서 실제 차량 크기보다 더 넓은 공간을 쓸 수도 있고요. 키친과 화장실 그리고 벙커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포터2나 봉고3 그리고 르노 마스터나 렉스턴 스포츠 칸 등을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상으로 입문 영상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카 외부부터 시작해서 내부로 천천히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클래스 C 모터홈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캐빈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캐빈은 주로 GRP와 FRP를 이용해 만들어지고요. GRP는 탄소섬유 복합재로 두께 대비 강도도 뛰어나고 단열도 좋아서 배, 비행기, 자동차 등의 외장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장점은 충격, 눌림, 찍힘 등에 강하고 작업이 쉽습니다. 부식, 내화학성이 타 자재보다 월등해서 일부 파손되더라도 언제든 수리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타 판넬에 비해서 높은 가격과 압축 플라스틱이라서 무게가 무거운 편이고 용접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FR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RP는 유리 합성 소재로 플라스틱 외에도 유리나 카본이 함유되어 있어서 가벼우며 성형이 용이합니다. 또 열 전도율이 낮아서 여름이나 겨울철에 안락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썩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또 수리 절차 및 비용이 저렴합니다. FRP와 GRP 소재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제작하면 내구성이 높아지므로 아무래도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는 확률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물에 대한 내구성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팅 처리와 관리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캠핑카 외부 각종 접합 부위에 실리콘으로 마감 처리를 해둔 경우 그 작업이 미비하다면 더욱 빈번하게 누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균열은 FRP와 GRP 외부에 부착된 도어나 몰딩, 해키창, 맥스팬, 천정 에어컨, 태양광 고정 피스 부위, 캠핑카 창문 고정 패킹 안쪽 등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캐빈 외부에 장착된 시설 등인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 외부 콘센트, 아웃풋 시스템, 외부 샤워기, 어닝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눈으로 다 보이는 부분이라서 딱히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 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카 캐빈을 포터2나 봉고3에 얹다 보면 캐빈에 비해 프레임이 짧습니다. 이때 축 연장을 하지 않고 캐빈을 얹으면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할 때 프레임이 버티는 힘이 없어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축 연장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부 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카는 최대 적재량이 항상 적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부 보강은 필수입니다.
하부 보강은 크게 쇼겁쇼바 교체, 코일 스프링, 헬퍼 스프링, 판 스프링 보강, 허브 스페이스 설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쇼겁쇼바 보강의 장점은 첫째, 차량 높이를 올려주어서 캠핑카의 방향 전환 시 균형을 잡아주고, 두 번째, 과속 방지턱 통과 시 빠른 복원으로 승차감을 좋게 합니다. 차가 롤링이나 튀는 걸 막아주는 것을 감세력이라 하는데, 그 역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쇼겁쇼바입니다. 다음은 코일 스프링과 헬퍼 스프링이 있습니다. 코일 스프링은 뒤에 눌렸을 때 하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헬퍼 스프링은 차량 주행 시 차량의 롤링 및 출렁임을 줄여주어 훨씬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허브 스페이스는 차량의 직진 및 코너링 시 후륜 쪽의 쏠림을 억제시켜줍니다. 두께는 50T 정도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작업에 들어가는 볼트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순정 볼트, 즉 합금강 볼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합금강 볼트는 재질 자체가 질기고 단단해서 나사가 눌려서 힘을 받을 때 구부러져 휘어지기 때문에 바로 부러지지 않아서 좀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부 보강 작업 시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안전하지 않은 중국산 SCM 재질의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캠핑카 외부에서 볼 마지막 작업인데요. 바로 언더코팅과 방청 작업이 남았습니다. 캠핑카로 자동차를 개조하게 되면 자동차 바닥면에 수많은 피스 자국과 여러 개의 구멍이 발생하고 용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캠핑카 개조 후 방청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부 세차를 하거나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머플러 용접 부분이나 앞바퀴 휠 하우스, 엔진 바닥면과 뒷바퀴 안쪽 등 이런 곳에 염화칼슘 범벅이 돼서 부식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터 파이프 바닥면과 프로필러 샤프트, 볼트 하나까지 코팅을 하고, 센서 부분과 커넥터 부분은 전용 코팅을 해줘야 합니다. 염화칼슘 사용량에 따라 부식 정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염화칼슘 사용량 1등은 강원도이고 2등은 서울 경기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캠핑카 외부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캠핑카의 구성 요소 중 제일 핵심 중의 핵심인 배터리, 태양광 패널, 주행 충전기, 인버터, 그리고 절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카 배터리에는 인산철과 납산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게가 가볍습니다. 실제 출력되는 에너지가 납산 배터리보다 2배가량 높기 때문에 같은 출력의 납산 배터리보다 가볍습니다. 예를 들면 60kg 무게의 200A 딥사이클 납산 배터리를 13kg 무게의 110A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납산 배터리보다 수명이 깁니다. 납산 배터리는 100회에서 200회 충방전을 하게 되면 수명을 다하지만, 인산철 배터리는 1500에서 2500회까지 가능하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캠핑을 다닌다 해도 20년 이상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셋째, 인산철 배터리는 납산 배터리보다 자가 방전율이 낮습니다. 납산 배터리는 월 5에서 20% 정도의 자가 방전이 되지만, 인산철은 월 1% 정도의 자가 방전만 됩니다. 납산 배터리는 6개월에서 12개월간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자연 방전되어서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1년간 충전을 안 해도 85% 정도 용량을 유지하고 있어서 손상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지속 방전 특성과 순간 방전 특성이 모두 납산 배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단점은 납산 배터리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전압과 전류, 그리고 소비 전력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캠핑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전기를 물이라 생각해보면요, 전압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수압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의 압력 차이, 즉 전하의 높이 차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이것을 볼트라 표시합니다. 전류는 물이 흘러가는 통로, 즉 수로의 넓이나 크기, 아니면 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암페어라고 표시합니다. 수로의 넓이가 넓거나 높이가 높으면 물이 흐르는 총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기로 바꾸어 생각하면 전기가 1시간 동안 흐른 총량을 와트시라고 표시하고, 이것을 시간당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표시하고 계산합니다. 만약 전자레인지가 소비 전력 1000W이고 전압은 220V라 하면 전류는 몇 암페어일까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1000W를 220V로 나누면 됩니다. 바로 답은 5A입니다. 이런 식으로 캠핑카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을 예를 들어 인덕션, 히터, TV, 냉장고 등의 전류를 계산하면 나에게 필요한 보조 배터리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전압계를 통해 알고 있는 전압과 적산계를 설치해서 측정한 전류를 곱하여서 전력을 계산해 보면 충전된 전력과 방전된 전력을 알 수 있어서 전기 사용량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캠핑카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플렉시블이라 부르는 가볍고 유연한 제품과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에 설치하는 무게가 나가는 하드 타입, 그리고 CEIGS라고 부르는 방막형 태양전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 장단점이 있는데 플렉시블의 장점은 가벼워서 차량 지붕에 설치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설치한 지 3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고장이 난다고 하고요. 아마도 차량 지붕이 너무 뜨거워서 패널이 유연한 관계로 쉽게 데미지가 가서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드 타입은 튼튼하지만 플렉시블보다 상대적으로 3배 정도 무거워서 설치 작업이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캠핑카 무게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으로 하드 타입과 플렉시블 타입의 단점을 포함한 CIGS인데요. 다른 제품에 비해 좀 더 열에 강하고 효율도 좋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다음은 태양광 패널의 연결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연결 방식은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두 장의 태양광 패널이 있다면 한쪽의 플러스와 다른 하나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여 회로를 연결하는 것이 직렬 연결입니다. 또 같은 극끼리 연결하면 병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전압이 올라가게 되고 전류는 동일합니다. 만약 컨트롤러의 용량이 부족하면 직렬로 연결하여 전류를 낮추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단점은 태양광 패널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것도 못쓰게 됩니다. 다음은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전압은 동일하고 전류가 올라갑니다. 컨트롤러의 용량이 충분하면 병렬로 연결하여 전류의 여유가 많은 것이 좋은데요. 병렬 연결은 태양광의 효율은 다소 떨어지나 태양광 패널이 하나만 고장날 경우 다른 하나로 계속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환하고 제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충전하는 역할을 하며 제어 방식에 따라서 MPPT 방식과 PWM 방식이 있습니다. MPPT 컨트롤러는 패널과 배터리 간의 간접 연결을 특징으로 하고요. 패널과 배터리 사이에 DC-DC 변환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력 손실 없이 더 낮은 전압에서도 여분의 전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MPPT 컨트롤러는 입력되는 전압을 조정하여 패널의 최대 출력점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인 전력량을 유지하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충전합니다. MPPT 컨트롤러의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구름, 나무, 눈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겨 여러 개의 최대 전력점을 나타낼 때 최대 출력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어 패널의 생산 전력 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특히 추운 지역에서 최대 효과를 발휘하며 또 60셀 태양전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PWM에 비해 비싸고 더 많은 부품과 열 스트레스로 수명이 짧습니다. PWM 즉 진폭 변조 방식은 컨트롤러가 배터리 전압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쉽게 하기 때문에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MPPT보다 싸고 전자부품이 적고 열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수명이 오래가고 크기가 작습니다. 단점은 태양전지와 배터리 크기를 정확히 설계해야 하고 60셀 태양전지에서 효과적으로 충전이 안됩니다. 다음은 주행충전기입니다. 주행충전기는 말은 충전기이지만 그냥 스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즉 주행충전기가 동작되면 차량의 메인 배터리와 캠핑용 보조 배터리가 병렬로 연결되며 알티네이터에 의해 둘 다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CCCV 방식과 릴레이 방식이 있습니다. CCCV 방식은 우리가 가정에서 아답터를 이용해 노트북 같은 제품을 충전하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즉
전기가 거꾸로 흐르지 않고 충전을 해주는 거죠. 또한 정전압 정전료도 안정적으로 원하는 용량으로 전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해당 암페어만큼의 충전을 지속적으로 해줍니다. 인산철 배터리의 경우 CC/CV 방식의 가장 좋은 사용 방식입니다. 다음은 릴레이 방식인데요. 단순히 차량의 제네레이터와 파워뱅크를 물리적으로 연결만 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캠핑카 주행 충전기 아이솔레이터는 차량 방전 방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면 릴레이를 작동하여 충전하고 시동이 꺼지면 오프하여 방전 방지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장점은 제네레이터의 높은 전류를 그대로 흘려보내서 짧은 거리에서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제네레이터의 출력 전압이 낮기 때문에 인산철 배터리를 만充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는 배터리 DC 전원을 교류로 바꾸어 AC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전 전원 AC를 직류 DC로 바꾸어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계를 컨버터라 합니다. 여기서 직류와 교류의 뜻을 잠깐 설명드리면, 직류는 DC,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전류가 그대로 흐른다, 즉 직선으로 흐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교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는 AC입니다. 알터네이팅은 교반한다는 의미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배터리는 DC이고 일반 가정집 한전 전기는 A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일반 가정집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DC를 AC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인버터입니다. DC는 다이렉트로 선을 쭉 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AC는 선을 아주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AC를 DC로 바꿔주는 것은 꾸불꾸불한 것을 반듯하게 펴주기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고요. DC를 AC로 바꿔주는 것은 각 주파수의 파형에 맞게 모양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인버터에는 순수정연파와 유사정연파, 다른 말로 계단파가 있는데, 순수정연파는 한전의 주파수인 순수한 사인파의 곡선을 출력해서 효율이 아주 좋고, 유사정연파는 모양이 좀 달라서 효율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순수정연파 인버터와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캠핑카 업계에서 많이 쓰는 인버터 중에 다르다라는 브랜드는 안정성이 좋고 고용량이며 전문적인 작업자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하고요. MD홍이라는 제품은 고용량 제품 중 품질도 좋고 가격이 저렴한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국내에 유통한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중국산 제품은 가격은 저렴한데 피크 전압을 표시해서 뽕 스펙이 많다고 하고요. 다음은 절체기가 있습니다. 220V 일반 전기, 즉 한전 공급 전기를 캠핑카에 직접 연결하여 캠핑카에서 일반 220V 전기를 바로 이용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캠핑장이나 야영장 등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며 220V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보조 배터리나 인버터의 가동 없이 전기 소모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보일러 난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캠핑카의 보일러 난방은 난방기기에서 연소하여 열을 내주고 방열판에 부동액을 순환시켜 부동액이 가열되고 가열된 부동액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데워진 부동액을 보일러실로 보내서 보일러실에서는 온수를 데우고 가열된 부동액을 바닥난방, 온수매트, 팬히터에 보내면서 캠핑카의 난방이 됩니다. 무시동 히터 장착 시에는 보일러의 호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공해야 하며 추가 철판 등으로 골고루 열기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열 전달이 느리고 너무 얇으면 바닥면이 고르지 않아 불편합니다. 연료 펌프의 용량과 연료 라인을 잘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고, 흡기 소음기와 배기 소음기 역시 설치 장소와 전체적인 시스템의 동선을 고려해야 소음도 줄이고 효율적입니다. 캠핑카에 주로 쓰이는 제품들은 독일 제품들로 에바스페커 시리즈나 베바스토가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둔다면, 에바스페커는 중국 공장에서 OEM으로 만들고 베바스토는 오리지널 독일 생산품이라 합니다. 독일 제품은 구성품이 마무리 하나까지 깨끗하고 너무 좋다고 하고요. 물론 가격은 공인비 제외하고 중국산과는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마 신뢰성과 고장이 생겼을 때 AS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비스 센터가 잘 없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중국산 때리기는 이쯤 하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약간의 오해에 대해 말씀드려보면요. 중국산은 연료가 올라올 때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나 사실 중국산이나 독일산이나 개발된 지 30년이 지난 피스톤 방식의 연료 펌프를 쓰는 이상 85dB 정도의 소음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연료 소모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 소모량은 대략 1시간당 0.2리터에서 0.6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겨울철 10시간 기준 2리터에서 6리터 정도 소모되니 잘 계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 매트, 온수 매트 등도 같이 이용하시면 따뜻한 캠핑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열의 뜻은 말 그대로 필요한 열은 보존하고 불필요한 열을 차단시켜 실내외의 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열은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 전달되며 각 층을 분리하고 기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캠핑카에 사용되는 단열재의 종류에는 비드 보온판, 울 제품, 우레탄 폼, 아이스핑크, 열반사 단열재 등이 있고요. 캠핑카 단열에는 내단열이나 중단열이 주로 쓰입니다. 내단열은 빅클래스 캠핑카에 주로 사용하는데요. 시공은 용이하지만 구조적으로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 프레임 부분은 단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이 빈 공간에 골드폼으로 충진 후 울 제품 또는 압축 단열재, 아이스핑크, 경질 우레탄 폼을 채우고 그 위에 고정하기 위해 열반사 필름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열반사 단열재만 붙여서는 단열 효과가 거의 없어요. 이유는 열반사 단열재는 복사열을 반사시키는 것인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부 열이 그대로 전도되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설명드릴 건 많지만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생략하고요. 다음으로는 중단열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중단열은 내외부 중간에 분무식 중밀도 충진재를 빨대 같은 긴 관으로 충진재를 충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C클래스 캠핑카에 사용됩니다. C클래스 캠핑카는 단열을 할 때 철제 프레임의 폼 충진 여부를 꼭 확인하고 단열재 시공 후 열반사 필름 붙였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벙커 부분은 FRP 부분에 울 소재를 넣고 별도의 단열재를 넣고 열반사 필름을 붙인 후 엠보싱 작업이 들어갔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캠핑카 제작 시 단계별 단열 시공 사진을 요청하셔서 시공 전후 사진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캠핑카 내부에 설치된 것들인데요. 특별히 설명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캠니 분들이라면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실 수 있게만 불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캠핑카의 에어컨은 필수죠. 정말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캠핑카 제작 시에 업체 사장님과 의논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제품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전자레인지도 필수품인데 전자레인지 안에 유리 접시 없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 싱크대, 냉장고, 신발장, 인덕션, 고정식 변기, 포타포피, 조명, 소파, 수납장 등 정말 많죠. 이것들은 대부분 옵션처럼 선택사항이 많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한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면요. 바로 맥스팬입니다. 맥스팬은 12V 전기를 이용해서 흡기와 배기를 할 수 있고 우천 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맥스팬의 장점은 시동을 켜지 않고 내부 환기를 원활히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온도 조절 역할도 할 수 있고 비 오는 날 습기 제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맥스팬은 외부에 접혀 있어서 물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한 마감과 검사는 필수입니다. 다음은 캠핑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내부 마감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카 마감재는 소프트우드와 하드우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우드는 편백나무, 소나무, 잣나무, 삼나무, 미송나무 등 무르고 가공이 쉬운 나무들을 뜻하며 이 중에서 편백나무를 많이 씁니다. 편백나무는 가공성과 보존성이 뛰어나고 향기와 강택이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니스나 페인트 칠을 하지 않고 원목 그대로 가구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원목은 시간이 지나면 온도, 습도 변화에 따라서 수축 팽창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힘과 갈라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드우드는 자작나무, 멀바우, 물풀의나무, 은행나무, 호두나무 등이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일반 합판에 비해 내구성 및 내수성이 우수합니다. 표면에 무늬결에 이색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원목의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표판의 무늬결은 핀란드산은 가로 무늬결, 러시아산은 가로 무늬결과 세로 무늬결이 있다고 합니다. 자작 합판은 앞면과 뒷면의 무늬가 유사하고 메꿈이 없어야 최고 등급입니다. 멀바우는 콩과의 인시아 속 열대성 수종입니다. 변제는 희황색이며 심재는 적색이 도는 안갈색입니다. 수종의 특성상 밀도가 단단하며 중후한 인테리어 효과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단단한 만큼 가공이 어렵지만 가구의 변형이 적게 옵니다. 다음은 포플러 합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뭇결과 색상이 자작나무 합판과 비슷하고 가격이 자작나무보다 저렴해 대체 상품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작나무에 비해 강도는 조금 떨어지나 가볍고 가공성이 좋습니다. 색상도 자작보다 더 밝아서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포플러 합판은 자작나무에 비해 무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LPM 가공을 합니다. LPM은 다양한 무늬가 인쇄된 모양지를 멜라민과 요소수지로 합침, 건조시켜 접착제 없이 열합만으로 자착할 수 있게 만든 친환경 마감재입니다. 강한 내마모성과 내스크래치성, 내화학성 등이 아주 우수합니다. 다음은 나무들에 적용되는 UV 코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UV 코팅이란 자외선을 의미하며 조사장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외선의 화학적 작용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경화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목재 샌딩 작업 후 착색이나 조색을 거쳐 UV 장치에 투입되며 마감 샌딩 작업을 거칩니다. UV 코팅을 하면 자작 합판 표면은 부드러운 감촉을 지니며 생활 오염이 생겨도 제거가 가능하고 내구성도 향상됩니다. 아참, 고무나무를 빼먹을 뻔했네요. 고무나무는 묵직하고 수분에 강한 합판입니다. 하드우드 제품 중 비교적 밝은 색을 띠고 자연스러운 무늬가 특징입니다. 캠핑카 가구에 자주 쓰이는 목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캠핑카 내부도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은 청수 탱크와 오수 탱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수 탱크는 합리적이고 나에게 적당한 제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리터로 표시되는데 리터는 킬로그램, 즉 무게와 동일합니다. 물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캠핑카 기름도 많이 먹고 아무래도 캠핑카도 차량 전체 무게 증가에 따른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맞는 물탱크의 용량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렉스나 카니발은 20리터, 또 시티밴에 싱크대만 있으면 40리터, 시티밴에 60까지 있으면 80리터, C타입 모터홈은 80에서 150리터, 버스는 150에서 300리터가 적당하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수통은 예전에는 청수통과 무게가 같게 만들어야 했으나 지금은 청수통보다 작게 만들어도 허가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단 중고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때는 청수통과 오수통 무게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수탱크와 오수탱크는 격벽을 설치하여 캠핑카 운행 시 물의 출렁거림이나 쏠림을 방지해야 되고 캠핑카의 무게 밸런스에 맞는 곳에 설치되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드디어 캠핑카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가 끝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시겠지만 캠링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캠핑카를 본격적으로 리뷰해 보려 합니다. 전국에 관심 있으신 캠핑카 관련 업체 사장님들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아참,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